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이영주 옮김, 더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의 집필 과정과 이유. 20세기가 시작된 이후 35년 동안 미국의 출판업계는 20만 종 이상의 책을 펴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지루한 것들이었고 결국 수많은 출판사가 도산했다. 수많은 이라고 내가 말했는가? 세계 최대 규모의 어느 출판사 대표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출판사를 경영한 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종 중 7종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왜 나는 책을 쓰는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 당신은 왜 또 애써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둘 다 물어볼 만한 질문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한다. 나는 1912년부터 뉴욕에서 사업가나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교육 강좌를 개설해왔다. 처음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화술 강좌만 열었는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상 인터뷰나 대중 앞에서 자기 생각을 보다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강좌였다. 하지만 점차 나는 효과적인 화술 훈련 외에도 일상적인 업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릴 수 있는 처세술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나 자신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나 역시 어떤 수완이나 지식이 너무 부족했다는 걸 알고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20년 전에 이런 책이 내 손에 들려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요긴했을 것이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특히 그럴 테지만 아마도 사람을 다루는 일이 당신이 직면한 제일 큰 문제일 것이다. 당신이 가정주부이거나 건축사 혹은 기술자이더라도 말이다. 몇 년 전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이 수행한 연구에서 아주 중대한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는데 나중에 카네기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추가 연구로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학 같은 기술 분야에서조차 재정적 성공의 약 15%는 본인이 가진 기술적인 지식 때문이고 나머지 약 85%는 인간공학, 그러니까 성격과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필라델피아 엔지니어 클럽과 미국 전자기술자 협회 뉴욕 지부에서 강좌를 열어왔다. 내 강좌에 참석한 사람이 아마 1,5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찾은 이유는 오랜 관찰과 경험 끝에 전자공학 분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기술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적당한 임금을 주면 공학이나 회계, 건축 혹은 그 외의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시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기술 지식도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한창 전성기 때 록펠러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설탕이나 커피 같은 생필품처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능력에 더 많은 돈을 내겠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강의라면 지구상의 모든 대학이 개설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세상에 성인을 위한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강의를 개설한 대학이 단 한 군데라도 있었다면 지금 나는 이 글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시카고 대학교와 YMCA 연합학교는 성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는 25,000달러가 들었으며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단계의 조사는 코네티컷주 메리덴에서 이뤄졌는데 메리덴은 가장 전형적인 미국 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메리덴에 살고 있는 모든 성인에게
156개 항목을 물었다. 당신의 사업이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교육 수준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취미는? 포부는? 고민은? 가장 배우고 싶은 과목은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성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귈 것이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본인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조사를 실시한 위원회는 메리덴에 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그런 강좌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그 강좌에 사용할 실용적인 교재를 열심히 찾았지만 단 한 권도 찾지 못했다. 결국 위원회는 성인교육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에게 연락하여 강좌에 사용할 적절한 교재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는 없습니다. 성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지만 그런 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나 역시도 여러 해 동안 인간관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경험상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런 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내 강좌에 활용할 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을 당신 앞에 내놓게 되었고 당신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그냥 뻔한 말로만 쓴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했다. 수많은 성인들의 경험과 실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다. 몇 년 전 우리는 엽서만한 크기의 작은 카드의 몇 가지 규칙만 인쇄해서 강좌를 시작했다. 다음 강좌 때는 조금 더 큰 카드를 인쇄했고, 그 다음엔 얇은 인쇄본, 그 다음에는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었고, 각각의 자료집은 크기와 내용이 점차 확장되었다. 마침내 15년간의 실험과 연구 결과가 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여기 담은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나 짐작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서 사람들의 인생에서 문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314명의 직원을 둔 한 경영인이 우리 강좌에 참석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신중하지 못했으며 직원들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비난했다. 친절, 칭찬, 격려 같은 말은 결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 소개된 원칙을 공부한 후에 그의 인생 철학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이제 성실성과 일에 대한 열정, 새로운 팀워크로 생기를 띠고 있다. 314명의 적이 314명의 친구로 바뀐 것이다. 그는 강좌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예전에는 회사에 들어가도 나한테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시선을 딴 데로 돌렸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 친구처럼 지내고 심지어 경비원까지도 제 이름을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 이익은 커져갔고 여가 시간도 더 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사업에서나 가정에서 훨씬 더 행복해졌다는 점이다. 수많은 세일즈맨이 이 책의 원칙을 도구 삼아 놀랄 정도로 실적을 끌어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곳에서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켰다. 임원들은 입지가 높아졌고 연봉도 올랐다. 한 임원은 이 원칙을 적용한 덕분에 연봉이 대폭 인상되었노라고 전해왔다. 필라델피아 가스회사의 한 임원은 적대적인 성향과 리더십 부족 때문에 65세의 나이에 직급이 강등되었는데 이 훈련을 통해 입지가 다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봉도 오르고 더불어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 강좌가 끝난 후 열리는 연찬회에 참석한 부부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 훈련 과정을 시작하고 나서 가정이 훨씬 행복해졌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달성한 새로운 결과에 놀라워했다. 모든 일이 마치 마법처럼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성취한 결과를 발표할 정규 강좌 시간까지 남은 주말을 못 견디고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한 남자는 이 원칙에 너무 고무되어서 다른 참석자들과 밤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새벽 3시에 다른 참석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자기 실수를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기 앞에 펼쳐진 새롭고 풍요로운 세계의 자극을 받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그날 밤은 물론 그 다음 날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따끈따끈한 새로운 이론이라면 무조건 달려드는 순진하고 미숙한 사람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예술품 거래상이었는데 유럽에서 대학을 2군데나 졸업하고 3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 도시에서 유명 인사였다. 이 글을 쓰는 사이에 독일 호헨촐레른 왕가에서 몇 세대 동안 장교를 지낸 어느 귀족 가문 출신의 독일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 안에서 쓴 그의 편지에는 이 원칙을 적용한 경험에 대해 적혀 있었는데 거의 종교적이라 할 만큼 그 열기가 가득했다. 또 다른 노년의 뉴요커도 있었는데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규모 있는 카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사업가였다. 그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처세술에 대해 지난 14주간 배운 것이 대학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많다고 단언했다. 터무니없게 들리는가? 웃기는 소리 같은가? 허황된 얘기 아니냐고? 물론 당신은 무슨 수식어를 붙여서든 내 말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 나는 1933년 2월 23일 저녁 뉴욕의 예일 클럽에서 보수적이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한 하버드대 졸업생이 600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했던 연설을 어떤 주석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본래 타고난 것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는 그 절반만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자원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넓게 말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힘이라니.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죽어있는 당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존 히븐 박사는 교육이야말로 인생에서 부딪히는 온갖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의 처음 3장까지 읽고 난 뒤에도 앞으로 닥칠 인생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인정하겠다. 하지만 허버트 스펜서가 말했듯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책은 바로 그 행동을 위한 책이다. 데일 카네기. 이 책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9가지 제안. 1. 인간관계의 원칙을 정복하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구를 가져라. 2. 각 장마다 최소한 2번 읽은 후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3. 읽는 도중에 할 수 있는 한 자주 읽기를 멈추고 이 책에 제안하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라. 4. 중요한 원칙에는 밑줄을 그어라. 5. 매달 이 책을 다시 읽어라. 6.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배운 원칙을 적용하라. 이 책을 매일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핸드북이라고 생각하라. 7. 당신이 원칙을 어길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는 친구에게 10센트나 1달러를 주는 식으로 배움을 즐거운 게임으로 만들어라. 8. 매주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하라.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미래를 위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생각해보라. 9. 당신이
언제 어떻게 이 책의 원칙을 적용했는지 꾸준히 기록하라. 파트 1.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 불평하지 마라. 2. 솔직하게 진심으로 칭찬하라. 3. 상대방의 마음속에 간절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파트 2.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2. 미소를 지어라. 3.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어느 나라 언어보다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 4. 좋은 경청자가 되어라.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말하도록 격려하라. 5.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6. 상대방이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하라. 파트 3.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지 마라. 3. 잘못했으면 빨리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라. 4. 우호적인 태도로 시작하라. 5. 상대방에게서 즉시 네네 라는 말을 끌어내라. 6.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하게 하라. 7.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을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8.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 9. 상대방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10. 상대방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11.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12.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파트 4.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1.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2. 상대방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어라. 3.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4.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6. 약간의 발전에도 칭찬하고 향상하는 모든 것에 대해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7. 상대방이 갖고 싶어하는 좋은 평판을 주어라. 8. 격려하라. 고쳐주고 싶은 잘못이 있다면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라. 상대방이 뭔가를 하게 만들고 싶으면 쉬운 것처럼 보이게 하라. 9.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게 만들어라. 파트 6.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7가지 방법. 1.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라. 2. 당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3. 비난하지 마라. 4. 진심으로 인정하라. 5. 사소한 관심을 기울여라. 6. 예의를 갖춰라. 7. 결혼 생활의 성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여기까지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의 주요 내용 부분만 요점적으로 읽어드렸고요. 그 중에서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게 만드는 방법, 이 부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게 만드는 방법. 1915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1년이 넘도록 유럽 국가들이 피비린내 나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살상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우드로 윌슨은 평화를 회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화사절단을 보내 유럽의 지도자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자신이 그 임무를 맡고 싶어 했다. 그는 대단한 업적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다른 사람, 즉 자신의 충직한 친구이자 조언자인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을 임명했다. 브라이언 장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이 결정을 전하는 것은 하우스 대령에게 매우 난감한 임무였다. 하우스 대령은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가 평화사절단으로 유럽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브라이언은 실망하는 기색이 뚜렷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대통령은 이 일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말했다. 만일 국무장관이 간다면 분명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가 왜 유럽에 왔는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이 말이 시사하는 바를 알겠는가? 하우스는 사실상 브라이언이 이 일을 맡기에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브라이언은 만족스러워했다. 재치 있고 세상사에 노련한 하우스 대령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법칙을 따르고 있었다. 당신의 제안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윌리엄 메가두를 강요로 임명하면서 이 원칙에 따랐다. 강요로 임명하는 것은 윌슨이 누군가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이지만 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더 느낄 만한 방법을 사용했다. 메가두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윌슨 대통령은 자신이 내각을 구성 중인데 내가 재무장관 자리를 받아들인다면 매우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유쾌한 방식으로 이를 제안하니까 이런 큰 영광을 받아들이는 게 그를 돕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윌슨은 항상 이런 방법을 쓴 것은 아니다. 그랬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윌슨은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려고 할 때 상원은 물론 공화당과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윌슨은 쟁쟁한 공화당 지도자들과 평화회담에 함께 참석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자기 당에서 별로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공화당원들은 푸대접했고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연맹과 관련된 일은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미숙한 처사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결국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도 성사되지 못했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유명 출판사 더블데이 페이지는 항상 이런 원칙을 따른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즐겁게 하도록 만들어라. 그 회사가 이걸 얼마나 잘했는지 오헨리는 더블데이 페이지가 자신의 소설 한 편을 무척 높이 평가하며 정중하게 거절해서 이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받고도 다른 출판사가 자신의 소설을 수락할 때보다 기분이 더 좋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수많은 강연 요청을 거절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친구들에게 부탁받은 것이나 신세를 진 사람들이 부탁한 것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 재치 있게 거절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은 없었다. 어떻게 한 것일까? 그는 이러쿵저러쿵 단순히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는 않았다. 자신에게 강연을 요청해줘서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유감이라고 말한 후 자신을 대신할 강연자를 추천했다. 다시 말해 그는 상대방이 거절을 당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상대방의 생각을 의뢰를 받아줄 수 있는 다른 강연자에게로 즉시 돌려버렸다. 제 친구 클리브랜드 로저스는 어떠신가요?
브루클린 이글스지의 편집장인데 제가 말해드릴까요? 아니면 가이 히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유럽 통신원으로 15년이나 파리에 살았는데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리빙스턴 롱펠로는요? 인도에서 짐승 사냥에 관한 멋진 영화도 찍었다니까요. JA 원트는 뉴욕의 가장 큰 인쇄업체인 JA 원트사의 대표인데 한 기계공의 태도와 요구를 적개심을 돋우지 않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기계공의 임무는 많은 타자기와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그는 늘 업무 시간이 너무 길고 일은 많아서 조수가 필요하다고 불평했다. 원트는 조수도 붙여주지 않고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줄여주지도 않으면서도 그 기계공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했을까? 그 기계공에게 개인 사무실을 내주었다. 문에다가 그의 이름을 써놓고 서비스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여주었다. 이제 그는 아무나 여보게하고 불러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한 부서의 부서장이었다. 그는 존엄성을 인정받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후 그는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다. 유치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제정하여 1500명의 병사들에게 수여하고 18명의 장군을 프랑스 대원수로 임명하고 자신의 군대를 위대한 군대라고 불렀던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전쟁 용사들에게 장난감 따위를 준다는 비난을 받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장난감에 지배당하는 게 인간이다. 직함이나 권위를 부여받는 방법은 나폴레옹에게 쓸모가 있었고 당신에게도 그럴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에 사는 내 친구 아내는 잔디밭을 마구 뛰어다녀 망쳐놓는 남자아이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다. 아이들의 나무라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장난꾸러기인 아이에게 직함을 주고 권위의식을 심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그 아이한테 형사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잔디밭에 침입하는 사람들을 막는 임무를 맡겼다. 이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녀가 임명한 형사는 뒤뜰에 모닥불을 피워 벌겋게 달군 쇠를 들고는 잔디밭에 들어오려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9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게 만들어라.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